공시를 알아야 투자가 보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시투데이 이연아입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의 최신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공시투데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흥미진진한 공시 이야기와 함께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 가득 담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소식과 함께 경제 트렌드 쏙쏙 뽑아 알려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투데이 공투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본격적으로 공시 살펴보기 전에 9월 19일 목요일 1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에서는 FOMC가 4년 만에 50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금리 인하 소식에 따라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고용 하방의 위험이 더 커졌다라는 발언을 내놓은 것과 더불어서 또 50bp 인하에 따라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장 막판에 불거지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흐름 보였는데요. 애플과 메타와 같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하락 속에 브로드컴이나 AMD, 인텔과 같은 이러한 반도체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연휴 기간 이렇게 미증시에서 애플이나 또 엔비디아 등 일부 대형 기술주들의 약세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우리 기술주들도 좀 약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는 오늘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지만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에 빠르게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거래일 만에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2,5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이거래일 연속 물량을 덜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거의 1조 원 가까이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4거래일 연속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6,200억 원 넘게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1위에서 5위까지의 종목들 모두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오늘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62,200원까지 터치를 하면서 신저가를 경신을 한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2.48% 하락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조정을 하면서 현재 구간에서 8%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4만 9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장중에 105만 원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5% 넘는 강세로 움직이고 있고요. 현대차는 또 웨이모와 이 로보택시 위탁 생산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 넘는 강세를 나타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금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0.06%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10시 20분 기점으로 해서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처럼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는 모습 포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하루 만에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1,042억 원 지금 사들이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강합니다. 알테오젠의 강세로 인해서 지금 코스닥의 지수가 지금 지지받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는데요. 알테오젠 지금 7%대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바이오주들의 또 강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리가켄바이오도 7%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들의 목표 주가를 좀 상향했다라는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젤, ST팜, 또 파마리서치 모두 다 강세인 상황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오늘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영품 그룹주들이 좀 강합니다. 고려, 아연,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면서 영품과 또 영품 정리일 모두 다 상한가 향하고 있다는 모습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 올라온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추석 연휴 전이었죠.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렇게 우리 CDMO 기업들의 수혜가 계속된다. 이러한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장에서도 바이넥스가 16%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ST팜은 5%대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석 전이었죠. 지난 13일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또 수주 공시가 전해졌는데요.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3일 아시아 소재의 한 제약사와 계약금 약 1,191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3.22%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계약 상대는 경영상 비밀 유지 사유로 비공개며 이번 계약은 지난해 6월 처음 맺은 계약 내용을 바꿔 다시 증액 계약한 겁니다. 회사는 최초 계약 체결 당시 공시 기준 금액에 미달해 미공시했으나 이번 정정 계약 공시를 통해 공시 기준에 해당해 신규 공시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런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미국 하원을 좀 통과를 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이런 위탁 생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까요? 네, 먼저 이 생물보안법은요, 이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들과 또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 그리고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러한 법안인데요. 여기에는 이 중국 유전체 기업인 BGI와 또 이 지노믹스와 BGI에서 분사한 MGI, 그리고 MGI의 미국 자회사인 컴플리트 지노믹스랑 또 이 의약품 CRO, CDMO 기업인 우시앱텍 그리고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물보안법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9일 찬성 306표 그리고 반대는 81표로 미국의 연방의 하원을 통과를 했는데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발의한 법안인 만큼 상원 본회의 결의 후에 대통령 서명이 진행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바이오 기업들은 2032년부터 미국 기관 기업과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글로벌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는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 고객사들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기업의 이탈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때 글로벌 톱3에 안착했던 우시바이오로직스는 최근 계약 연장에 잇따라 좀 실패를 하면서 수주 실적 기준 5에서 6위권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여러 CDMO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게 된 건데요. 전문가들은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이 유예 기간 동안 미리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 물량을 당장 소화할 기업은 전 세계에서 4곳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 미국 FDA와 또 유럽 의약품청 그리고 CMC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이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요. 생물보안 법안 통과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국내 바이오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걸로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당장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회장은 원료 의약품의 경우에는 인도와 경쟁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미국이 자국 생산을 중요시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위치한 공장이 장점이 될 것이라면서 국내 기업들도 여기에 대비를 하고 또 국가에서도 외교력을 발휘해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의 CDMO 기업인 아사히 글라스나 후지필름 등은 또 이 정부를 중심으로 엄청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도 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일본 최대 바이오 CDMO 기업 이 후지필름 다이오신스는 2021년 미국 노스캐로라일라의 동물 세포 배양 바이오 의약품 CDMO 생산을 위한 20억 달러의 투자를 계획한 데 이어서 또 지난 4월에는
경우에는 세포 배양 CDMO 사업 확장을 위해서 12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내년 4월 가동을 목표로 인천 송도에 5공장을 건립 중인데요. 이 공장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규모인 도합 78만 4천 리터 규모의 생산 시설을 구축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이런 여러 CDMO 기업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이 있다라는 점 살펴봤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즘 증권가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들의 전망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달 12일까지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살펴보면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는 11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임증권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임증권에서는 지난 12일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CDMO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많지가 않아서 이 생물보안법으로 표면화된 경쟁사의 리스크는 수혜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로 인해서 목표 주가를 기존 105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풍부한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과 또 블록버스터 의약품 출시 그리고 고객사의 외주 트렌드가 유지돼서 항체 의약품의 상업화 생산에 집중한 전략은 중단기적으로 유효할 전망이라면서 이중 항체와 그리고 ADC의 매출 증가는 위탁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CDMO 시장의 개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계열 내 최고 신약 물질이 활발한 이 치료 접근법에서는 우수 플랫폼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플랫폼 기술을 제공하는 CDMO 밸류체인의 가치는 높아질 수가 있다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연내 가동을 목표로 ADC 컨주케이션 공장 건설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ADC CDMO의 성공 기준은 개발부터 생산까지 가능한 솔루션 제공을 위한 역량 내재화와 또 이 CDO 사업을 확대를 위한 툴박스 구축으로 판단을 한다면서 컨주케이션 플랫폼 기술을 갖춘 ADC 개발사에 투자하고 또 이들 플랫폼 기술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ADC CDMO로서의 가치 상승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하나증권의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CDO 매출액 비중은 아직 10% 미만에 불과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중 확대가 기대가 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CMO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혜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법안은 약 8년의 유예 기간을 가진다면서 의약품 생산처 전환에는 기술 이전 등의 공정 절차 이외에도 규제기관의 실사나 또 승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KB증권의 또 의견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KB증권에서도 역시나 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이 CDO 문의가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어서 생물보안법 관련 영향이 점진적으로 좀 체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생물보안법이 연내 입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2032년까지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전망이다라는 여러 증권사들의 리포트 살펴보고 왔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여러 CDMO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예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국내 수혜주로 거론이 되는 CDMO 기업들은 현재 어떻게 좀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또 롯데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 등을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고 있는데요. 먼저 롯데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인천 송도에 바이오 의약품 CDMO 공장을 짓고 있고요. 올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CDMO 경쟁력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바이오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23일에서 26일 이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바이오 프로세스 인터내셔널 2024를 시작으로 바이오 유럽이나 또 바이오 재팬 그리고 국제의약품 박람회 등을 올해 하반기 이렇게 여러 국제 행사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생물보안법 이 수혜로 인한 해외 수주 확대 가능성은 또 실제로 좀 감지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인데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는 2, 3주 전부터 이 제품 생산 문의가 늘어났다면서 바이오시밀러 임상물질에 관한 생산 문의가 가장 많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7월 미국 대형 제약사로부터 수주 계약 중 역대 최대 금액인 약 1조 4,600억 원 규모의 이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 존림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는 미국에서 이 생물보안법이 제정이 추진된 이후에 수주 문의가 2배로 늘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 CDMO 사업 진출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렇게 확보한 생산 기술이라든지 또 글로벌 인허가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대기업들만 이렇게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또 소부장 기업들도 이렇게 좀 생물보안법에 영향을 받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지난 7월 이 동아소시홀딩스의 원료의약품 계열사인 ST팜은 지난달 연간 수조 원대 매출을 기록 중인 블록버스터 신약의 이 저분자 화학합성 의약품 공급사로 선정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미국 바이오 기업과 체결한 올리고핵산 치료제 원료의약품 공급 계약은 당초 중국 기업이 공급하던 물량의 일부에 해당하는 걸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일본 등 이렇게 좀 CDMO 기업들도 생산 설비 확대 등 이렇게 수주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또 이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과 협력하는 국내 기업들에도 해당 법이 발효가 된다고 하면은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 법이 국내 기업에 마냥 유리하게만은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좀 이러한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생물보안법 자체는 이 중국의 규제의 성격과 더불어서 또 이 미국 내 자급화에 대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영향은 좀 다를 것이다. 이러한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최근에는 이렇게 100만 원 넘어서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도 5.99% 상승하면서 104만 9천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3년 만에 황제주로 등급할 수 있는지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CDMO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이유로도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ADC 분야에서의 투자를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요, 연내 준공을 목표로 이 항체 약물 접합제인 이 ADC 전용 생산 시설을 짓고 있습니다. ADC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아라리스 바이오텍과 에임드 바이오 등 우수 ADC 기술 보유 기업에 투자를 진행한 바 있기도 합니다. 신규 모달리티인 ADC는 타겟하는 암세포만 공격을 할 수가 있어서 약효는 강하고 부작용은 덜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장조사기관 이벨류에이트에 따르면은 글로벌 ADC 시장은 지난해 100억 달러에서 2028년에는 28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NH투자증권 연구원은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는 12월 ADC 공장 첫 가동 예정이라면서 이 중장기적으로 ADC CMO 역량 강화에 따른 장기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코스피 기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피 기업은 휠라홀딩스입니다. 휠라홀딩스는요, 신발부터 또 여러 의류와 가죽 제품, 또 시계와 또 화장품, 그리고 골프 장비까지 좀 제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도소매뿐만 아니라요, 이 수출입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1991년 7월에 설립이 돼서 2005년에는 필라 글로벌 그룹에서 독립을 했고요. 2007년에는 필라 글로벌 상표권과 사업권을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 휠라 코리아를 물적 분할한 이후에 이렇게 휠라 홀딩스로 사명을 변경을 했고요. 지주회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휠라 홀딩스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주주 환원을 목적으로 해서 최대 6천억 원 규모를 좀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5개년 전략 위닝 투게더를 목표하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자기 주식 취득 관련된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공시 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이 휠라홀딩스가요, 올해 자기 주식을 최대 500억 원가량 규모로 사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공시에서 3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최대 500억 원 한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휠라홀딩스가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주주환원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3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1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신탁 계약을 통해서 사들이기로 했는데 최초 체결한 신탁 계약의 만기가 도래됨에 따라서 이렇게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건이었습니다. 계약 기간 종료일은 2025년 9월 20일로 명시가 됐습니다. 네, 휠라홀딩스가 이렇게 주주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재고를 또 이렇게 좀 대폭 줄이면서 도약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주가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지금 휠라홀딩스가요, 2019년 4월에 82,400원의 정점을 기록한 뒤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였던 2022년 6월 말에는요, 28,100원 수준으로 좀 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좀 재료 소진과 함께 지난해 말에는 38,700원으로 37.7%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만 해도 8% 정도 좀 상향한 모습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오늘은 좀 다소 쉬어갑니다. 2.6% 하락하면서 41,550원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주가가 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휠라홀딩스가 그래도 최근 2년간 좀 발목을 잡았던 재고를 좀 대폭 줄이면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1조 2,905억 원에 달했던 이 휠라홀딩스의 재무 규모를요, 최근에는 8천억 원대로 낮췄습니다. 1조 원 안으로 지금 들어온 상황인데요. 재고 문제가 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올해 주가도 좀 상향 곡선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유근창 그 휠라홀딩스 대표의 5개년 사업 목표 달성 여부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윤 대표는 지난 2022년에 재고 축소 후에 매출 4조 4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재고 축소가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음 단계인 이 매출 확대가 얼마나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역시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좀 의료 소비가 부진했던 데다 휠라 USA가 미국에서 저마진 홀세일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를 이어오면서 현지에서 저가 이미지가 좀 굳혀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휠라홀딩스의 그 영업이익이요, 2021년에 2,015억 원에서요, 2022년에는 853억 원으로 절반가량 줄었고요. 2023년에는 손실금이 좀 적자를 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것만큼 좀 휠라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쳤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또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판매가 계속해서 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아무래도 이렇게 재고 자산이 쌓이고 있는 것만큼 재고 자산을 더 줄여야겠다라는 거를 목표로 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휠라홀딩스는 2022년부터 좀 대대적인 재고 소진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해까지 미국에서는 신규 주문을 받지 않았고요. 보유 재고 판매에만 계속해서 집중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말에 휠라 USA는 2022년 말 대비해서 50% 재고를 줄어드는데 또 성공을 했고요. 올해도 재고 소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상반기 말에 휠라 부분 재고 자산을 1,996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해서 20% 줄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체 재고도요, 1조 원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8,700억 원 수준으로 1조 원 아래로 내려왔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올해 2분기 들어서 나이키, 또 아디다스 등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도 저마진 홀세일 채널을 통해서 재고 소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 60억 원 흑자를 냈던 이 휠라 부분 영업이익이 2분기에 다시 적자로 지금 돌아서게 됐고요. 업계에서는 재고 조정이 좀 마무리가 된 만큼 내년부터 그래도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지금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 재고를 판매하는 것에 좀 집중하는 전략을 펼쳤고 이로 인해서 또 흑자 전환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실적이 좀 어떻게 나왔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향후 이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향후에는 좀 어떤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을까요? 네, 실적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3일에 휠라홀딩스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요. 올해 상반기 매출이 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3천억 원이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20.3%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휠라홀딩스 지분의 52%가요. 미국 골프웨어 자회사 아쿠시네트인데요. 현지 골프 라운드 수 증가로 인해서 좀 판매 호조가 보였다라는 이 덕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휠라 코리아 등 이 국내외 휠라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휠라 부문이 좀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휠라 부문은 2분기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2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또다시 좀 적자를 냈는데요. 업계에서는 2년간 이렇게 재고 재정비에 힘을 쏟은 만큼 하반기부터 그래도 위닝투게더의 좀 실행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이 브랜드 가치 재정립과 또 고객 경험 중심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 성장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5개년 사업 기념인 이 위닝 투게더라는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6년까지 매출 4조 4천억 원, 이 영업이익률이 15%에서 16%를 좀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이 휠라홀딩스의 연결 매출을 보니까요. 4조가 넘었고요. 그 영업이익이 3,034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이 7.6%를 기록을 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국내와 미국 적자가 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만큼 내년부터는 좀 수익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업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휠라가 최근에 이 새 지향점을 담은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벨리시모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프리미엄 라인도 내놨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유명 스트리트 브랜드 팔라스의 설립자 레브탄주를 영입을 해서요. 휠라 플러스를 론칭을 한 건데요. 이 휠라 플러스가 100년이 넘는 휠라 역사를 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프리미엄 라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8월 말에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해서요.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선 공개한 뒤에 국내에서는 10월 중에 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휠라홀딩스 관계자는 이 글로벌 브랜드 사장 선임과 또 휠라 플러스에 대한 론칭 등 좀 브랜드 가치가 재고에 좀 힘을 쓰고 있는 것만큼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모멘트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목표가를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 흑자 전환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에서 매수로 전환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기존 4만 원에서 5만 2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휠라홀딩스 이렇게 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휠라홀딩스가 올해 이 중국 합작 법인인 프로스펙스로부터 이렇게 1,100억 원을 웃도는 배당금을 수령했다라는 또 소식이 있었거든요. 급격하게 좀 배당금이 확대가 되면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 휠라홀딩스가요, 올해 1,100억 원이 넘는 배당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례 없는 대규모 배당인 건데요. 중국 합작 법인인 프로스펙트에서 받은 겁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급격하게 좀 확대된 배당금을 두고 투자금 회수 목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휠라홀딩스가 2009년 만타 그룹과 함께 설립한 이 합작 법인과 함께요. 중국, 홍콩 또 특별행정구와 또 마카오 특별행정구 등 이 휠라 제품 도매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휠라홀딩스는 해당 법인 지분의 15%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눈길이 끄는 부분이요. 휠라홀딩스가 이
프로스펙트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배당금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0년에는 75억 원이었고요. 2021년에는 8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161억 원 순이었거든요.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좀 배당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또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작년과 비교해서 굉장히 또 많이 늘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배당의 휠라홀딩스가 지분 투자에 대해서 투자금 회수를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불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휠라홀딩스가요, 주주 재고 가치와 또 재고 마무리 단계인 만큼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만큼 휠라홀딩스에 대해서 기대감 또한 있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휠라홀딩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피 2개 기업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시 요약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3일 아시아 소재의 한 제약사와 계약금 약 1,191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회사 최근 매출액의 3.22%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계약 상대는 경영상 비밀 유지 사유로 비공개며 이번 계약은 지난해 6월 처음 맺은 계약 내용을 바꿔 다시 증액 계약한 겁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수혜주로 거론되며 장기적으로 CDMO 분야에서의 경쟁력과 더불어서 올해 12월 ADC 공장 첫 가동으로 장기적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휠라홀딩스 공시 요약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주주환원 정책으로 최대 6천억 원 규모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자기 주식을 최대 500억 원가량 규모로 사들입니다. 우선 3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100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신탁 계약을 통해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휠라홀딩스는 브랜드 가치 재정립과 고객 경험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또 지속가능 성장 3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5개년 사업 계획인 위닝투게더 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6년까지 매출 4조 4천억 원, 영업이익률은 15에서 16%를 달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 올라온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 미국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수혜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시세를 내고 있지만은 또 이 유럽 종양학회로 인해서 암 치료제에 대한 그러한 종목들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도 좀 이와 관련해서 임상시험과 관련한 공시를 내놨는데요.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시고 자세하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시험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면역항암제 GI108 단일요법의 안전성과 내약성, 약동항 및 항종양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1상과 2A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완료했다고 지난 12일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임상을 통해 GI108 단독요법의 최대 내약 용량 및 또는 권장 제2상 용량을 정의하고 안전성 및 내약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용량 확장 평가를 통해 GI108 단독요법의 항종양 활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공시에서도 살펴봤듯이 차세대 면역 항암제 GI108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약품 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강점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GI108은요, 이 세포막 효소인 이 CD73을 억제시키는 항체와 또 인터루킨2 변이체가 연결된 퍼스트인 클래스 이중융합 항체 단백질인데요. GI108은 이 선도 글로벌 제약사의 CD73 항체보다 이 결합 친화도가 우수한 걸로 나타나 있고요. 또 이 CD73 과발현 암종을 표적화함과 동시에 또 이 종양 미세 환경 내 대사 면역 억제 물질인 아데노신 생성을 저해함으로써 이 아데노신이 유발하는 T세포 그리고 NK인 세포의 활성 억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시에 이 인터루킨 수용체 알파 체인에 대한 결합력을 제거시킨 이 인터루킨 2 변이체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T세포 그리고 NK세포의 증가와 또 기능 향상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또 혈관 누수 증후군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종양 내로 한정된 이 인터루킨 2 작용에 따른 항암 효과 향상 및 또 전신 부작용 최소화 면에서 차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아이 이노베이션의 차세대 면역 항암제 우수성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번 공시가 단독 용법에 대해서도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했다라고 하면은 또 병용 용법 임상시험을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와 또 임상시험 협력까지 나섰다라는 이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좀 사실 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임상시험이 굉장히 또 큰 화두인 거잖아요. 좀 네. 자세한 이야기 좀 전해주시죠. 네, 지아이 이노베이션은요, 이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와 함께 이 면역 항암제 병용 임상시험을 위한 임상시험 협력 및 그리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양사는 내성 간암이나 또 흑색종 및 신장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이 지아이 이노베이션의 면역 항암제인 지아이 102와 또 머크의 면역 항암제인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유효성 등을 평가할 계획인데요. 머크와 이렇게 공동 임상시험에 나선 것은 2020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렇게 좀 두 번째라고 합니다. 국내 기업이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와 면역 항암제로 두 번이나 공동 임상을 진행하는 것은 지아이 이노베이션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지아이 102는 면역 세포가 충분하지 않은 암 환자에게 면역 항암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면역 항암제인데요. 이 지아이 102는 인터루킨2와 그리고 CD80을 작동시켜서 항암 면역 세포를 강력하게 활성화시킵니다. 인터루킨2는 면역세포 증식과 그리고 활성화에 관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 CD80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억제하는 수용체인 CTLA4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아이 102와 키트루다 병용요법 임상 이상은요, 이 면역 항암제 치료에 불응하거나 또 내성을 획득해서 더 이상 좀 치료 옵션이 없는 그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아이 이노베이션은 이 시장 성과, 이렇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 전이성 간암이나 또 흑색종, 신장암 등 세계 적응증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이 세계 적응증은요, 머크와 지아이 이노베이션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서 정했고요. 특히 흑색종은 국내에서도 20년새의 환자가 7배나 늘어날 정도로 흔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크가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지아이 이노베이션은 단독 임상시험에서 이 지아이 102가 환자 7명에서 종양 크기가 줄거나 또 완전히 사라지는 비율인 이 객관적 반응률은 43%, 그리고 질병을 늦추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질병 통제율은 86%를 보였다고 밝혔고요. 또 이 지아이 102 단독요법으로 항암 치료를 받은 이 5차례나 받은 전이성 난소암 환자에게서 이 암의 크기가 44.7% 줄어든 부분 관해가, 그리고 2차례 치료를 받은 메르켈 세포암 환자에게서 암의 크기가 40.4% 감소한 부분 관해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아이 이노베이션의 이 CSO는요, 머크와 함께 한국과 미국에서 추가로 이렇게 흑색종 환자 150명에게 지아이 102와 키트루다 병용 임상요법을 진행을 해서 2026년 3분기까지 미국 식품의약국에 가속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또 이 지난 6월 FDA에서 이 근골격계 암 6종에 대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다시 이렇게 좀 3가지 암에 대해서 머크와 병용요법 공동 임상에 착수를 한 만큼 계획한 대로 순항하면서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아이 이노베이션은요, 이 지아이 102가 면역세포의 수를 5배, 평균 5배 증가시키는 항암 면역세포 증식능을 보이는 치료제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임상은 국내외 약 14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 장명호 지아이 이노베이션 CSO는요, 이 머크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의 병용요법을 통해서 지아이 102의 약물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지아이 이노베이션이요,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이렇게 공동 임상에 나선 것은 단독 요법 성과가 워낙에 좀 뛰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표준 치료제에 모두 실패한 말기 흑색종 환자 7명 중에 3명은 암세포가 줄어드는, 그러니까 종양 크기가 치료 전보다 30% 이하로 감소된 상태인 부분 관해가 나타났고, 다른 3명은 종양이 더 커진
터지지 않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또 주목해봐야 될 만한 부분은요. 머크가 이렇게 공동 임상을 진행하다가 기술을 도입했던 일본 에자이의 항암제죠. 이 렘바티닙 사례처럼 공동 임상 시험에 이어서 좀 기술 이전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이 머크는 2018년 에자이와 함께 렘바티닙 그리고 키트루다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다가 이 마일스톤 판매에 따른 기술료를 모두 합쳐서 57억 6천만 달러에 이르는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 측에 따르면요. 이 GI102는 단독요법에서 이미 다른 항암제보다 좋은 그러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에자이의 사례와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유한양행이 국내 최초로 미국 FDA로부터 폐암 신약 이 렉나자 허가를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굉장히 또 많이 끌었었잖아요. 국내 증시에서 이 제2의 유한양행을 찾게 나섰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좀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네, 유한양행은 지난달 미 FDA로부터 폐암 신약인 렉나자의 허가를 받았었죠.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렇게 좀 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은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프리와 그리고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 질환 신약인 진펜트라 등이 있었지만은 이 항암제는 좀 이번이 처음인데요. 렉나자가 기존에 이렇게 미국에서 허가받은 약물과 비교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은 항암제가 전체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이 세계 최대 항암 치료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요. 미국 항암제 시장은 올해 1,039억 달러 그리고 여기에서 연평균 6.4%씩 성장을 해서 2029년에는 1,419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항암제 시장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각 기업 나름의 전략을 좀 활발하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HLB는 현재 이 미 FDA로부터 이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과 또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인 캄렐리주마 병용요법의 간암 신약 재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HLB는 항서제약의 생산시설 문제 등으로 인해서 승인이 한 차례 거절된 바가 있었죠. 최근에는 이 FDA와 미팅에서 재허가 신청을 권고받아서 이달 중순에 이 항서제약과 재심사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FDA가 간단한 수정이나 또 추가 정보만 필요한 사례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이르면은 연내에 이렇게 좀 승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큰 건데요. HLB 측에서는 이 국내 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해외 제약사의 기술 이전 없이 이렇게 항암제 개발을 직접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에 이렇게 신약 허가를 받게 된다면은 항암 분야 최초로 직접 개발 및 판매를 이룬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ABL 바이오의 사례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ABL 바이오는 이 최근 담도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ABL001의 임상 2상, 3상의 시험에 참여하는 환자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담도암은 이 미충족 의료 수요가 큰 질병으로서 이 FDA는 지난 4월에 이 새 치료 가능성을 보인 ABL001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 개발과 그리고 허가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ABL 바이오는요, 내년 상반기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그리고 이듬해 FDA로부터 담도암 2차 치료제로 가속 승인을 받는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후에 3상 시험을 별도로 진행을 해서 1차 치료제로 처방 단계를 앞당길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신약 개발사인 파로사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개발 중인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PHI101에 대해서 지난 19년에 FDA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 ODD를 받았다면서 GI 이노베이션과 달리 아직 국내에서만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미국에서 이를 시행해서 가속 승인을 받아낸다는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GI 이노베이션의 공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코스닥 기업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스닥 기업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이 카카오의 게임 전문 계열사인데요. 이 국내외 그 게임 시장에서 PC와 모바일 등 플랫폼을 아우르면서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게임 퍼블리셔와 또 디벨로퍼로서 다양한 IP와 또 콘텐츠를 확보하는 한편 또 자체 게임 개발 역량과 국내외 유력 게임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요. 전 세계 게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또 유상증자를 발행했다 이러한 공시가 전해지기도 했었거든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유상증자 관련된 공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카오게임즈는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 유럽 법인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네덜란드 소재 종속회사인 카카오게임즈 유럽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약 2,880억 원을 취득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17.68% 규모입니다. 처분 후에 소유 주식수는 7억 2,160만 주입니다. 이 카카오게임즈의 취득 목적에 대해서는 카카오게임즈 유럽의 차입금 상환과 글로벌 서비스 운영 자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주식 취득 후에도 지분율은 100%고요. 주식 취득 예정일은 9월 20일입니다. 이와 함께 세부 공시도 올라왔습니다. 222억 원 규모의 운영 자금과 2,656억 원 규모의 채무 상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한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카카오게임즈로 명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유상증자 공시와 더불어서 또 지난 8월 초에는 이 카카오게임즈가 크래프톤의 이 주식을 교환사채 교환 대상으로 또 내놓았다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거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주주들 사이에서 굉장히 잡음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 8월 6일이었는데요. 카카오게임즈가 장 마감 후에 2,700억 규모의 2회차 그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라고 공시했습니다. 교환 대상은요, 카카오게임즈가 보유한 크래프톤 보통주 83만 3,330주 전량이었는데요. NH 해지 자산 운용이 카카오게임즈 교환사채 전량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NH 해지 자산 운용이 위탁 운용사로 나서서 투자자 모집에 또 나섰는데요. 교환사채 투자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행한 이 회사 주식을 교환할 수 있고요. 교환을 원하지 않으면 채권 금리를 받고 이 완기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교환사채는요, 오늘부터 이제 크래프톤 주식을 전환할 수가 있는데요.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은 모두 0%로 결정이 됐고요. 투자자가 향후 크래프톤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바라봤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번 자금을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인데요. 카카오게임즈는 이 세부 자금 사용의 용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재무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이 대형 신작 지식재산권 확보와 또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한 투자 등의 좀 사용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게임즈 유상증자 공시와 더불어서 또 교환사채 발행까지 보면은 운영 자금이 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카카오그룹 이 때문인지 좀 비주력 계열사들을 정리하면서 또 군살빼기에 돌입했다 이러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좀 3분기부터 좀 성장 동력을 잃은 사업과 또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카카오그룹이요. 수년 전부터 비주력 그 게임사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와 또 시너지를 노렸으나 아무래도 기대 수준의 혁신을 보이지 못해서 문어발 확장이라는 지적이 좀 계속해서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분할 매각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속 기업과 관계 기업은 30여 개 달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게임 본업인 게임 제작과 또 직접적인 시너지가 어려운 곳들이 여럿 있는데요. 스크린 골프 기업인 카카오 VX와 또 세나 테크놀로지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VX 매각 반대 시위와 함께 계속해서 좀 있는 삭감을 규탄하고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VX 경영권 인수는 벤처 캐피털 무력
그 파트너스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매각이 아닌 축소 가능성도 있다라는 모든 가능성을 지금 현재 열어둔 상황인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게임즈 공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살펴본 코스닥 기업 2개에 대한 공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 이노베이션의 공시입니다. GI 이노베이션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시험자를 대상으로 차세대 면역항암제 GI108 단일요법의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및 항종항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1상 2회 이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지난 12일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GI108 단독요법의 최대 내약 용량 및 또는 권장 제2상 용량을 정의하고 안전성 및 내약성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용량 확장 평가를 통해 GI108 단독요법의 항종양 활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공시 요약입니다. 자회사인 카카오게임즈 유럽 법인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약 2,880억 원을 취득하며 자기 자본 대비해서 17.68% 규모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공시투데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기업 공시와 소식들 여러분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시투데이 다시 보기는 네이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면서 공시투데이는 내일 12시에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